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는 맨날 그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내리라고 하고 있는데 연준은 아마 9월엔 뭐 내릴 것 같긴 한데 네. 과연 요 상황은 어떻게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연준 출신이시죠, 이분이. 네. 고려대 경제학과 김진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연준에 계셨을 때 제롬 파월이 있었습니까? 네, 제가 연준에서 사임한 거는 2010년인데요. 예. 그 다음에도 연준을 계속 그 컨트랙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계약 노동자로 왔다 갔다 계약직. 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있었고요. 예. 정직원으로 있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요. 네, 예. 그때는 옐렌까지였습니다. 옐란. 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계속 지금 연준 의장 뭐 난리네 뭐하네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흔치는 않죠. 아니 과거에도 좀 대통령이랑 연준 의장이 갈등이 좀 있었어요. 갈등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사표를 그 암묵적으로 낸다고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연준의 독립성이 지켜진 역사도 과거엔 있었고요. 네. 그렇게 지킨 건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뭐 연준뿐만 아니라 네. 그 BLS 노동 데이터 만드는데 통계. 국장을 노동통계국장 뭐 이런 셈이죠. 네. 그런 사람은 진짜로 해임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아주 그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르게 하시는 건 틀림없는데 법적으로는 훨씬 더 힘듭니다. 통계국장 해임하는 것보다 연준 의장 해임하는 게. 그렇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막 그냥 엄포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최근에 8월 1일 날 한 분이 난 8월 8일 날부터 그만두겠다라고 이사 한 분이 예. 하는 바람에 빈자리가 생겼고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대통령이 노미네이트 그러니까 이름을 올리고 예. 상원에서 인준을 하면 확정되는 그런 자리니까 거기는 트럼프의 인준하는데 뭐 문제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상원 다수니까 아니, 물론 다수당이어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 전에 MIT의 피터 다이아몬드라는 유명한 경제학과 교수인데, 네. 예, 근데 어떻게 또 다른 일하고 엮이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예, 지금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누구를 임명하냐에 따라서 다음번 의장 지명이 누구라는 의중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그야말로 헤비급이 임명이 되면 다음 의장이구나라고 누구나 알고 이제 실제로 힘도 글로 쏠리겠죠. 그러니까 새로 지명되는 이사가 네. 굉장히 헤비급이고 트럼프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그 이사 중에 한 명이 연준 그렇죠. 의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차기 연준 의장일 것이다. 라는 게 거의 의중을 드러낸 셈이고. 네.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의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나오는 그 두 명의 캐빈, 투 캐빈. 네, 투 네. 캐빈, 네,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임명을 하면 글로 가네 하는 게 좀 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고 약간 좀 그렇게 헤비급은 아닌 분이 임명이 되면 그러면 지난번 FOMC에서 반대했던 두 명의 그 이사 네.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금리를 또 인하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했던 그 두 명. 그 두 명 원래 두 명 다 일종의 후보였고요. 네. 왜냐하면 일단 모든 조직이 넘버 2가 후보가 되기 마련인데 넘버 2 두 명 중에 한 명은 완전히 민주당이니까 그분은 아니고 그 미셸 보우만 부의장이니까 당연히 후보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말러가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부의장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동안 제롬 파월의 의중을 많이 대변했다고 하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와도 많은 교감이 있다. 경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네.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임기가 언제까지죠? 공식적으로? 올해 몇 월인지 저도 내년. 내년 몇 월이 내년 보통 초죠, 상반기. 상반기 5월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실제로 뭐 1년도 안 남고 이제 몇 개월 남은 네. 저 임기를 갖고 있는데 트럼프가 압박을 할 뿐 트럼프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 사람을 해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많이 남았으면 모르을까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트럼프의 압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네. 본인이 금리 인하를 주도해야 할 여지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밀려서 내가 금리 인하했다 이런 오명을 지난번에 내렸으면은 그때는 밀렸다고 이제 오명을 쓰는데 예. 이번에는 뭐 많이 다루신 것 같은데 앞부분에서도 노동 데이터가 워낙 안 좋게 나왔으니까 예. 그야말로 이번에는 저렇게 노동 데이터가 안 좋고 인플레만 악화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누가 봐도 내려야 될 타이밍으로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서 내리는 것처럼 해서 뭐 자연스럽게 갈등이 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하지는 않지만 마침 데이터를 보고 나서 한 게 그 방향으로 가면 굳이 막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파월도 자기가 뭐 그렇죠. 싸우자고 싸우는 건 아니고 물론 트럼프는 싸우는데 다른 목적,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목적. 그럴 수밖에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통화정책은 그 중에 하나고요. 경제가 그 중에 하나고 경제에서 통화정책은 또 작은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거를 다루지만 파월은 통화정책만 자기가 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 노동시장이 뭐 지난달 그러고 그전 두 번이 그 수정돼서 굉장히 안 좋았던 거를 생각하면 뭐 이제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그때는 데이터가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이 지금은 틀렸다라는 거를 조금 더 인정할 만하다. 인정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거기서 데이터는 틀렸지만 연준 니네 500명이나 경제학자인데 니네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도 모르는데 노동부에서도 몰랐는데 그걸 우리 보러 알라고? 그건 조금 무리한 요구 아니냐 하는 게 더 다수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갈등은 좀 봉합될 수 있다. 봉합되고 그러면 내년에 그 은퇴 때까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고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이동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번 연준 의장과의 그 연결도 훨씬 더 부드러울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뭐 다음번 FOMC 할 때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곧 있을 잭슨 홀에서 어떤 연설을 해서 아마도 앞으로 5년간의 통화 정책을 설명을 해야 될 그게 5년 주기로 그런 이제 통화 정책의 장기 로드맵을 얘기를 하기로 2010년에 얘기했습니다. 네. 물론 그때 한 건 잘못한 것도 많이 있는데 뭐 운이 실력인지는 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올해부터 5년 동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래서 올해는요, 그래서 이번에는요라는 질문이 나오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얘기는 그야말로 제 옛날에 경험에 연준 의장이 비행기 타고 갈 때까지 계속 바뀝니다. 뭐를요? 비행기 타고 잭슨으로 떠날 때까지 계속 바뀌고. 생각이. 아니 스태프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떠나면 이제 우리는 휴가 가고. 그러면 따라간 높은 사람 두 분이 그다음부터 알아서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필요하면 전화 오면 대응하면 되고. 근데 비행기 타실 때까지는 전 직원이 그냥 완전히 잭슨으로 긴장. 향한 비행기를 탈 때까지. 네. 거기서 그런 준비를 해주신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생생하죠. 아니 뭐 저는 뭐 그냥 말단이고요. 말단이고 그냥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는 그런 그 이코노미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노동 통계가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9월 FOMC에서 뭐 낮출 확률은 거의 90%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네, 며칠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빅 스텝 뭐라 그러죠? 빅컷. 빅컷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그러니까 통계 어제는 못 봤는데 90%까지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시카고 트레이드 나온 확률에서 빅컷 확률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확률이 또 맹신하면 안 되는 게 그 확률이라는 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 시장 가격을 보고서. 그런데 그 가격을 낼 수 있는 확률 분포는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이 가장 그렇듯할 것인가라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추정을 한 겁니다. 근데 상황은 항상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노동 데이터가 바뀐 적도 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대통령도 처음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수한 것을 고려해야 되느냐, 아니어야 되느냐. 그거는 그 통계적인 판단이죠. 통계국은 왜 이렇게 틀려요? 왜 이렇게 틀려도 이게 정도가 너무 그렇죠. 지나치게 틀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잘 됐던 여러 가지 서베이 방법이 네. 이번에는 아주 잘못된 거였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큰 백화점에서 얼마나 매출이 나올까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한 층에서 한 집씩만 물어봤다 그래봐요. 네. 예, 그래서 잘 됐어요, 수년 동안. 근데 그 한 집이 하필이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는 집이었어요. 네. 근데 그동안은 그 대표성이 있어 됐는데 최근 몇 달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앞에만 가고 저 멀리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앞에 집만 보면은 이건 잘못 본 거잖아요. 너무 과대평가할 거 아니에요. 지난 몇 달간은 사람들이 바뀌면 몇 달 사이에? 예, 몇 달 사이에 왜 그런지 모르고 네. 예. 그게 이제 심리고 그런데 미국은 관세고 그런 네. 여러 가지 심리인데 그건 나중에 되면 아는데 만약 그게 2달, 3달 전에 바뀌었다고 하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는 가게만 가서 물어보고 했던 서베이 방법이 너무나 잘못된 것임에 드러나는 거죠. 몇 달 지난 다음에. 왜냐면 네. 전부 다 물어보는 건 3달이 걸리니까. 네. 예. 이번 뭔가 뭐 그게 뭔지는 얘기하지 않고 예. 뭐 노동청에서 그렇게 비로 오브 레이버 스태티스틱에서 너무 자세하게 발표한지는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한 서베이를 다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몇 군데 물어봐서 몇 배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갑자기 뭐 이번에 미국 사람들이 생각들이 갑자기 바뀌거나 그러진 않고 서서히 바뀌겠죠. 근데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그 뭔가 통계가 너무 이상하게 나오긴 해서 네. 트럼프는 이게 뭐 정치적으로 그죠? 뭐 의도를 갖고 한 의도를 거 가지고 아니냐. 아니냐 막 이렇게 네. 프레임을 씌우던데.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또 본인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었으니까 예. 뭐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네. 뭐 어느 정치인이나 다 자기에게 불리한 데이터 나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지난 2달이 됐으니까 또 자기가 생각하면 금리 낮춰라고 얘기가 맞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얘기가 맞았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기가 맞았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네. 근데 거기서 그 인지상정을 얼마나 조절하느냐 하는 게 개인의 성격도 있지만 그 조직이 쌓아온 독립성 그리고 조직의 그 성실성에 대한 판단이 사회의 판단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연준을 생각할 때 연준 네. 계셔서 더 그 분위기를 더 잘 아실 텐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그렇죠. 네, 예, 특히 연준은 뭐 어차피 세계적인 네. 영향력을 갖는 기관이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제롬 파월 어차피 갈참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네. 아무리 트럼프가 지명한 연준 의장이라도 네. 이 중에 거명되는 사람들 중에 됐다고 하죠. 네. 그랬을 때 연준에 계셨을 그 회고를 해보시면 정말 트럼프가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금리 낮춰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잡힐까요? 못하죠. 못하고 예. 아니 파월도 트럼프가 임명했잖아요. 네. 물론 중간에 다른 대통령이 한번 왔다가 나가긴 했지만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고요. 말 잘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임명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예, 그 클라이언트에 그걸 할 줄 아는데 클라이언트가 바뀐 거죠. 대통령이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그 연준의 직원과 국민이 클라이언트가 된 거죠. 예, 그 자리에 가면 그러니까 누가 오든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준에 있는 저희 같은 아랫 사람들은 누가 오면 교육시킨다 그러는데, 예, 공무원분들도 가끔 이제 장관 차관 밖에서 오시면 예, 교육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랫 예.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이 예, 뭐 돌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연준에 있는 그 논리로서를 주입시키는 거죠. 예, 왜냐면 그렇게 조직이 흘러왔으니까. 물론 의장이 그린스팬처럼 강력한 사람이 오면 그 논리를 본인도 이해하고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실력으로 하면 가능해요. 예, 그 그린스팬도 나름대로 그 미국 경제에 대한 특히 상세한 데이터를 아는 능력. 그거는 연준에 있는 사람들이 한 30, 40년 내가 이 데이터를 봤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건 내가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그린스팬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더 잘 알아. 자기가 실수한 거를 찾아내. 네. 그러면 뒤집어지죠. 음. 그런 식으로 장악을 했고, 네. 그리고 또 버난캐대로 다른 방식으로 장악을 했고, 그럼 누군가 왔을 때 과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장악을 해나가고, 그러고 나서 자기의 믿음이 있으면 그걸 믿을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그 중에 한 명인 크리스토퍼 왈러의 박사가 그 연준 지금 이사죠. 네. 그 왈러 혹은 월러라고 그러는데 그 이사가 6월달에 서울에 와서 한국은행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그렇군요. 했었습니다. 네. 발표를 하고 뭐 질문도 받고 음. 했었는데 그때 주제가 이제 그 관세와 인플레이션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천천히 온다. 그리고 막 한 번 오고 그다음 빨리 사라질 거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거든요. 모형을 통해서. 물론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다수였죠. 네. 그래가지고 뭐 한국의 총재님이랑 Q&A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던 경제학자들도 많은 질문을 했는데 뭐 자기는 그 자기가 세운 모형을 가지고 데이터로 했을 때 그렇다라는 걸 그냥 완전히 다 설명을 자기는 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네. 물론 그 믿음이 생기는 과정에서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는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날 일어나서 그러면 금리는 하고 물어보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학의 논리지만 사람이 생각하다 보면 뒤에 거 앞에 거 왔다 갔다 생각을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렇죠. 얼마나 있었냐? 그건 신도 모르겠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설명은 이 자기의 지식, 경제의 모형 그리고 자기가 보는 이러이런 데이터 때문에 인플레가 잠시는 오지만 인플레에 대한 기대는 컨트롤되기 때문에 금방 내려가고 그래서 한 번 지나가는 것이다. 그 관세 충격은 그렇게 본인은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어려운 이유가 이런 관세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스무톨리 그 당시에는 경제 구조가 이렇지 않고 그 데이터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형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모형을 많이 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 기대라고 하는데 예. 그게 경제학에서는 내생적으로 결정되는데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모형에서는 외생적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2%로 빨리 돌아온다고 가정하면 인플레가 많이 안 생기고요. 그게 2%로 천천히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인플레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경제학자로서는 그 영향이 너무 크고 반이고 나머지 경제 모형 가지고 우리가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제학과 4년 동안 배우는 거, 제가 평생 한 거, 네. 그건 나머지 반도 안 돼요. 막상 해보면. 네. 그러니까 그게 의사들이 뭐 분석하고 막 했는데 알고 보면은 근데 아버님은 그 병이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 병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물어보면 아 그래서 그러네요라고 이제 많이 갖는 게 의사 하는 친구들이 참 자괴감을 느낀다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한 그 생물 체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전이다. 경제학도 그런 외생화한 사실은 외생이 아닌데 내가 모르니까 외생화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도 뭐 돈을 걸라고 하면 500원을 걸라고 하면 그 크리스 왈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금방 인플레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그렇지만 또 그래서 70년대에 후반에 왔던 두 번째 오일 쇼크와 같은 70년대 초반에 왔던 74년 초반 1차 오일 쇼크와 유사한 게 지난번 코로나 돈 풀기로 해서 22년에 생겼잖아요. 그러고 갔는데 79년에 2차 오일 쇼크 같은 게 또 한 번 오면 어떡하냐고 많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데 네. 소수고 약간 그 아웃라이어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이 관세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더 큰 환율 전쟁 때문에 그런 구렁텅이로 빠질까 하는 그런 것도 뭐 5% 이상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미국 정부가 이렇게 관세를 크게 올린 적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대에 모든 국가들에게.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국가 몇 개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네. 근데 관세 이렇게 매기면
소비는 확실히 얼어붙어요? 미국에서도 꽤 일단 생필품의 가격 중에 오르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사람들의 바람은 음. 수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격을 낮춰서 관세 매겨도 똑같이 하도록 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아주 작지만 네.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미국 소비자들의 특히 굉장히 싼 물건에서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다녀오셨으니까 더 몇 개월 전에 비해서 실제로 네. 어제 뭐 그런 그 말씀도 드렸지만 인기 있는 식품 네. 제조해서 식품하는 뭐 라면이라 이런 거 그냥 다 사재기 한다는 거잖아요. 더 관세 오르기 전에 네. 예를 들면 사재기 할 수 있는 거는 사재기 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다 그걸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좀 나쁘지 않은 게 혹시 사재기 때문이면 그건 미래에 정말 나빠지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때 관세 올리기 전에 미리 수입한다고 해서 수입 한참 늘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그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땡겨서 쓰는 거니까. 그렇죠. 네. 소비가 주는데 침체되는데 인플레가 올 수는 있어요. 소비가 침체된 이유가 인플레 때문이면 그런 거죠. 관세처럼. 네. 그러니까 다른 일이 있어서 소비와 인플레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건 소위 말하는 수요가 늘어나서 소비도 늘어나고 인플레 생긴다는 건데 네네네. 지금은 공급 측에서 네. 관세 때문에 공급 측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생기면서 소비는 주는 게 가능해요. 물건값 올라가면 덜 소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면 인플레가 꺾일 거 아니에요. 소비가 줄어서 그나마 좀 덜 올라가게 하는 거죠. 더 올라갈 걸 소비가 안 줄었으면 더 올라갔을 텐데 소비가 줄어서 그것보다는 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올라가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게 예를 들면 공급 측에서가 있고 수요 측에서 있을 텐데 네. 수요 측에서는 많이 사면 오를 거고 그쵸. 공급 측에서는 많이 공급하면 내려가겠죠. 그렇겠죠. 네네. 근데 이제 수요 측에서는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기본적인 네, 상식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게 맞는데 지금은 공급 측에서 네. 관세는 공급 측 충격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오르고 예.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생필품이라면 네. 생필품이라면 소비를 확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써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 관세라는 거, 관세 15% 20%는 게 굉장히 비탄력적이잖아. 네. 딱 정해진 거니까 이 시장 논리에서 관세가 이 연동하는 게 아니니까. 왔다 갔다가 안 되는 그러니까 교수님 걱정하듯이 소비는 침체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상존하는 그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보다 훨씬 더 조성이 가능성이 됐다고 보죠. 있고 그리고 이게 관세가 얼마나 오래 될 것이냐에 따른 예상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왕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15% 관세를 맞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맞았는데 트럼프의 정책상 그리고 트럼프의 성향상 경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뭐 예를 들면 정프로가 우려하듯이 인플레가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자발적으로 낮춰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다만 투자를 약속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 지금 EU한테 얘기하듯이 이걸 높인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있어 보인단 그거는 말이죠. 뭐 트럼프 마음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네. 트럼프 나머지 있는 기간이 거의 3년 넘게 남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 기간 동안은 그냥 그렇게 가겠구나. 네. 다만 이제 민주당 정부로 바뀐다든지 해서 이런 건 우리 기조가 아니야 해서 네. 원상복귀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그보다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이죠. 그에 따라서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잘하면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도 공화당 네. 사람이 되고 그럼 아무래도 이래 정책을 많이 계승할 유지를 할 거다. 테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가 상당히 오래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소비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공급을 할 테고요. 네. 그런데 내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트럼프의 예상과는 반대로 트럼프의 민주당이 기대와는 이겼다. 반대로 나오면 그러면 이 정책도 2년 있으면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테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바뀔지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도 아 네. 그때까지 버티면 되는구나 음. 해서 행동을 안 바꾸겠죠. 아 오히려 그러면 소비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겠네요. 당장은 안 좋아지는데 네. 그 미래에 대한 영향은 달라지는 거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달라지고 음. 그러면 뭐 특별히 어느 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중간 선거에서 나타난 게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그때 연준은 아 2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시간이 뭐 거의 다 돼서요. 네. 뭐 거두절미 여쭤보긴 좀 그런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네. 올해 연말까지의 연준의 네. 금리 인하의 횟수나 폭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는 뭐 2번, 예. 네. 9월, 12월, 그럼 50bp네요. 네, 그렇죠? 네. 예. 9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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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그, 예. 왜냐하면 다 큰 문제가 없으면은 네. 그 경제 예측할 때 같이 소통하는 게 좋기 때문에요. 네. 물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나면 뭐 9월에 크게 할 수도 있고 11월에도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렇게 2번 하는 정도가 지금의 데이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지표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네, 두 번에 걸쳐서 한 50bp 정도 낮추고 올해를 넘길 것이다. 네, 거기까지가 제롬 파월의 임무가 되겠네요. 거의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번 네. 사람에게 넘겨주는 넘겨주겠죠. 네,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또 연준에 계셨던 네. 네, 우리 고려대 경제학과의 김진일 교수님 모시고 또 연준 이야기 또 트럼프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